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72년 베트남 전쟁의 막바지, 200명의 부대원 중 혼자 살아남은 혼바오 전투의 생존자 최태인 중위는 악몽에 시달리며 괴로워한다. 그러나 그의 본대 복귀 요청은 철회되고 CID 부대장은 그에게 비밀수색 명령을 내린다. 1월 30일 밤 10시, 이날도 사단본부 통신부대의 무전기엔 당나귀 30을 외치는 비명이 들려오고 있다. 6개월 전 작전 지역명 로미오 포인트에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18명의 수색대원으로부터 구조 요청이 오고 있었던 것. 그 흔적 없는 병사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목표다. 3일 후 좌표 63도 32분 53도 27분 로미오 포인트 입구. 어둠이 밀려오는 밀림으로 들어가는 9명의 병사들 뒤로 나뭇잎에 가려졌던 낡은 비문이 드러난다. 불귀, 손에 피 묻힌 자 돌아갈 수 없다. 7일간의 작전, 첫 야영지인 10명의 병사가 보이고 이제 하루가 시작되고 있을 뿐이다. 네, 오늘 뒷방상영관 228번째 상영작은 버터가 아주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열어줬는데요. 공수창 감독의 알포인트입니다. 이 영화를 이제 버터가 먼저 하자고 얘기를 해줬는데 네. 꺼낸 이야기가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역시 이렇게 비가 오고 후덥지근한 날씨엔 공포영화지 않을까요? 여름이라서 공포영화를 준비한 것도 있는데 알포인트는 제가 어릴 때부터 되게 보고 싶었던 한국 공포영화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뭔가 항상 시기가 안 맞아서 못 봤다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번에 알포인트를 정말 처음으로 봐야겠다 싶었고 역시나 만족했습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뒷방상영화에서 그런 호러나 공포 영화를 많이 하진 않았잖아요, 저희가. 그쵸. 근데 제가 은근히 참여를 좀 심심치 않게 했더라고요. 전에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랑종도 했었고, 그리고 또 그 여고의 남 2번째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저도 알포인트를 한 번도 안 봐가지고 항상 뭔가 한국 고전 공포 영화 하면은 나오잖아요. 이게 벌써 2004년 영화라서 그러니까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는데 네. 그 당시에는 좀 너무 어려서 안 봤던 것 같고 이제 크면서는 봐야지 하면서도 무서울까 이러면서 계속 안 보다가 요번에 드디어 네. 버터 덕에 보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아토믹 말고는 다들 선뜻 알포인트에 손을 내밀어주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영화 이야기 하기 앞서서 저희 여름인데 근황 토크 한번 오랜만에 하고 갈까요? 아토믹 씨 어떻게 지내시나요? 샤이니가 15주년이며 8집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와! 이게 녹음일 기준으로 이번 주에 월요일에 이제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하드라는 타이틀곡인데 이 곡은 갑자기 인기가요 같기도 하네요. 이 곡은 이제 SM의 대표 작곡가인 켄지 님께서 작업을 하셨고 그래서 좀 90년대 힙합 무드가 강하고 근데 또 피아노 소리가 되게 아름답게 깔리는 뮤직비디오에서 피아노가 참 맞아요. 많이 피아노가 나오더라고요. 좀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샤이니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장르는 그냥 켄지다. 그래서 켄지님이 이런 비슷한 노래들을 종종 했었어요. 뭐 다른 이제 NCT라던가 다른 소속 가수들에게. 그런데 이제 또 샤이니가 하는 힙합은 처음이니까. 그러니까 또 좋다. K-팝의 기강을 잡으러 왔다. 15년 차인데 아직도 할 게 많다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드도 좋지만 좀 수록곡 중에 제가 좋아하는 거를 추천드리자면 아토믹의 음악 추천 4번 트랙의 세틀라이트이라는 곡도 좋아하고 그리고 선공개를 했던
6번 네. 트랙의 더 필링도 되게 좋아하고 이건 또 뮤비가 되게 좋아요. 뭔가 샤이니하면 항상 좀 청량 이런 거를 좀 많이 떠올리는데 뭔가 샤이니의 대중적인 이미지, 대중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좀 더 필링이 어울릴 수도 있긴 해요. 뮤비도 그렇고. 근데 또 이 뮤비가 되게 재밌고 뭔가 팍 터지는 시원함이 있으니까 한번 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저는 앨범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 버터의 추천곡은 2, 3번 트랙이 진짜 좋더라고요. 오. 주스랑 이걸 10X라고 읽어야 네, 되나요? 10times라고 10times?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10배. 네. 10배. 사실 다 굉장히 좋아요. 네, 다 좋은데 그 굉장히 즐거운 감상평이 하나 나왔잖아요. 저희 그 저희 채팅에. 단톡방에 그게 이제 이게 10곡이 총 수록되어 있는데 처음 1번, 2번 트랙은 다 이런 힙합이에요. 샤이니가 잘 안 해왔던 거. 근데 점점 들을수록 이게 샤이니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린 김치찌개를 먹게 되는 그러니까 네. 항상 익숙하지만 맛있는 이게 또 같이 담겨 있으니까 네. 들으면서 샤이니가 아직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여전히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니 네. 생각 안 하고 그냥 즐겁게 들어주세요. 네. 여름에 듣기 진짜 좋은 것 맞아요. 같고요. 요즘 유행하는 것들이 잘 녹아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샤이니. 왠지 샤워리 된 것만 같은. 이번에도 유입 팬들이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쵸. 사실 저번에 이제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정규 활동 동콜미를 했을 때 유입 팬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래서 아기 샤월이라고 많이 불렀었거든요. 제가 그 아기 샤워 중에 한 명입니다. 아기 샤월들이 정말 네. 정말 많았고 그래서 꾸준히 이제 새로운 팬들이 또 더 연령대가 낮은 팬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뿌듯합니다. 뿌듯하네요, 저도. 샤이니의 데뷔부터 함께했던 사람으로서. 진골 성골. 그렇군요. 여름엔 샤이니 듣기 좋죠. 그쵸. 네. 저는 요즘에 뭘 하고 지냈냐면 음악 얘기를 하니까 나왔는데 최근에 하는 업무 중에 하나로 밴드 잔나비의 신곡에 참여를 했었어요. 이것도 21일에 녹음일 기준으로 6월 21일이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릴리즈가 됐는데 네, 굉장히 힘들었지만 뿌듯한 작업이었고요. 네,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근데 메인곡을 위주로 이제 릴리즈가 되기는 했는데 앨범에는 다른 버전으로 녹음한 어쿠스틱 음원이 있어요. 저는 그 버전을 더 좋아해가지고 물론 대중성에 맞춰서 네, 1, 2번으로 나뉘었지만 저는 어쿠스틱 버전을 추천드립니다. 네, 여름밤에 듣기 좋아요. 버터가 정말 고생을 많이 하면서 한 결과물을 저희도 이제 버터가 공유를 해줘서 진짜 고생 많았다. 다들 토닥토닥을 해줬답니다. 네, 너무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포 영화 알포인트를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사실 저는 요즘 나오는 공포 영화들보다는 사뭇 다르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더 간식을 잘 준비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붕어 사망코에 굉장히 꽂혔는데 매 여름마다 꽂히는 아이스크림이 굉장히 다르지만 올해는 붕어 사망코에 꽂혔고요. 이걸 드시면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잠깐 홍보하고 트리비아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뒷방 상영관 인스타가 있습니다. 다음 달 상영작을 소개하고 좋아하는 장면 등을 올리고 있으니 많이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또한 영화 추천이나 방송 후기 등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인스타 팟빵 댓글, 이메일 그리고 익명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에스크드 등으로 저희한테 전해주시면 됩니다. 에스크드와 이메일 주소는 인스타 프로필 또는 팟빵 소개란을 참고해주세요. 그러면 먼저 이 공수창 감독님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이 필모가 영화가 딱 2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감독으로서 참여한 작품이 2편인 거고 실은 이제 80년대, 90년대에는 영화 각본으로 각본가로서 활동을 활발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각본 참여했던 작품들을 좀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92년에 정지영 감독님의 하얀 전쟁이라는 작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소설 원작이긴 한데 내용이 베트남 참전의 후유증을 다뤘대요.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지만 뭔가 그런 전쟁의 얘기를 잘 안 하던 때래요. 네. 그리고 또 뭔가 전쟁의 무서움,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쉬쉬하던 때인데 이게 영화적으로 전쟁 영화 중에서 그런 PTSD를 다룬 게 거의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전쟁과 또 전쟁의 무서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알포인트도 사실 그냥 각본을 쓰고 계셨던 건데 이 영화가 되게 다사다난했더라고요. 감독도 한 2번인가 바뀌고 뭐 촬영도 지연되고 이제 베트남과 캄보디아에서 현지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이제 거기서의 마찰도 있고 해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제작자인 장윤현 감독님이란 분이 이제 각본을 쓰고 있던 공수창 감독님에게 연출을 맡아달라 했는데 이제 정말 기한이 얼마 안 남은 이걸 내가 안 하면 정말 엎어지겠다 싶어서 이제 감독님이 처음으로 연출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면서 굉장히 힘드셨다고 해요. 그 이제 현지의 촬영도 뭐 날씨라던가 현지 상황이라던가 굉장히 힘들었고 그냥 각본만 쓰다가 글만 쓰다가 직접 연출을 해보려니까 정말 힘들어서 촬영이 끝나고 바로 다음날 그냥 혼자 귀국을 하셨대요. 너무 힘들어서. 맞아요. 이 영화를 보면 이제 이게 거의 20년이 가까이 된 영화잖아요. 그래서 느껴지는 뭔가 낯섦도 있긴 한데 연출에서 느껴지는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다가도 이거 좀 독특한데? 싶은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사실 아토믹 씨는 이 영화가 왜 보고 싶으셨나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그냥 한국 공포 영화 하면은 많이들 워낙 나왔던 거고 그래서 궁금했었는데 저는 그냥 그 포스터나 뭐 대충의 뭐 스틸 사진 같은 거 보면 어쨌든 군대 이야기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정말 군인들 얘기 그냥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베트남전을 뭔가 다룬 그 시대를 다뤘다는 게 좀 흥미로워져서 한번 볼까 이 기회에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잠깐 감독님 얘기를 해서 생각이 났는데 이 알포인트를 이제서야 처음 보게 됐던 게 잠시 까먹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제 TV를 보다가 배우 이성균 씨가 TV에 나와서 이제 동남아를 여행하는 예능이었는데 장항준 감독님하고 김나혜 배우분하고 이제 원하는 장소를 골라서 가는 차례였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딱 집어서 그 알포인트의 촬영지였던 캄보디아 캄폿을 가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 촬영의 비하인드를 얘기하는 걸 보고 이거 봐야겠다. 이제 때가 왔다 하고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 비하인드를 들어보면 당시에 30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성균 배우가. 근데 정말 힘들었고 진짜 어렵게 찾아온 기회라서 큰 마음을 먹고 갔는데 한참을 들어가야 그 태양볕의 습한 분위기 한참을 들어가야 되게 무섭게 생긴 대저택이 나오고 거기서 찍으려면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상한 일들도 되게 많았대요. 그렇구나. 공포 영화라서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찍다 보니까 그땐 정말 힘들었는데 왠지 문득 이제 와선 돌아가서 한번 봐보고 싶은 그런 장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흥미로웠고 네. 그 저택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거기서 거의 일이 벌어나니까.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지금은 2018년부터는 그 르보코르 팰리스라는 호텔로 운영 중이래요. 네. 그래서 이 호텔의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건물의 역사가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봤더니 이제 한 1920년대부터 오픈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프랑스의 그런 상류층들이 뭔가 와서 머물 곳을 지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워낙 덥고 습한 나라다 보니까 좀 시원한 산 위에
지은 거고 근데 뭐 전쟁 때는 군병원으로 사용된 적도 있고 뭐 1년 운영하다가 닫고 또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열고 막 이걸 엄청 많이 반복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 전 그쯤에는 그 크메르루즈라 하죠. 베트남의 뭐랄까요 무장 좌익 단체라고 해야 될까요? 굉장히 네네. 난폭했던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최후 황정지로 택하면서 거기서 정말 좀 학살이 많이 일어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버려져 있다가 이제 90년대, 2000년대쯤 들어와서 다시 관광객들이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는 호텔이지만 사실 공포스러운 역사를 담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한국에서는 알포인트란 영화로 알려져 있다 보니 그렇게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그 절벽에서 학살도 되게 많이 일어나서 무서운 소리도 들릴 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호텔 찾아보다가 그냥 네이버 블로그 같은데 이 호텔을 가신 후기를 누가 올려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봤는데 진짜 안개가 그분이 이제 안개가 진짜 거기에 휩싸여 있는데 또 뭐 몇 시간 지나니까 안개가 싹 사라진 사진 그 올리고 진짜 날씨를 종잡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에서도 안개가 굉장히 자주 나오고 네. 좀 중요하잖아요. 그쵸. 안개 때문에 헬기를 못 띄우고 막 이런 상황도 있으니까. 근데 그게 정말로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기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맞아요. 더 유령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저는 또 이 영화 하면 생각나는 게 포스터가 굉장히 무섭지 않아요? 그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영화랑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포스터에는 감우성 씨의 오히려 눈이 어떻게 보면 스포라고 해야 돼요. 거의 마지막 장면을 쓴 느낌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정리해 놓으신 걸 봤는데 굉장히 알포인트에 진지하게 뭔가 몰입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써놓은 바로는 그 당시에 나왔던 예고편도 영화랑 좀 달랐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네. 포스터도 원래 이종이어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줌인된 감우성 배우의 포스터 말고도 그 이야기의 이제 중심이 되는 그 여성이 가운데 있고 그 대원들이 쭉 다 매달려 있는 뭐 그런 무서운 포스터도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당시에는 아마 너무 잔인하다고 평가받아서 그 포스터가 안 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 메인 포스터를 초등학교 때 보고 너무 보고 싶지만 무서워서 글만 여기저기서 읽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프닝 초반에 읽었던 줄거리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영화에서 그것만 읽어도 무섭지 않나요? 돌아갈 수 없다. 네. 그래서 알포인트를 이제야 보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영화에도 되게 즐겁다기보다는 좀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이 포스터나 그동안 읽었던 글로 유추했던 그런 결과는 좀 다르게 이야기가 흘러가더라고요. 아토믹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전쟁의 공포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냥 단순히 뭐 막 부대가 가서 귀신을 무찌르고 약간 이런 내용은 아니어서 저는 오히려 더 좋았어요. 맞아요. 네. 그런 뭔가 좀 그냥 막상 놀래키고 무섭게 만드는 그런 킬링타임 느낌의 호러가 아니라서 지금까지도 한국 공포영화 하면은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러면 영화 얘기하면서 더 자세히 얘기해볼까요? 네. 그러면 저희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서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대사 등 저희가 다시 보고 싶은 분들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게 아무래도 뭐 1일차, 2일차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시간 순으로 따라가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영화를 보지 않으셨어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유명한 내용이다 그쵸. 보니까 아실 것 같은데 이 영화는 인원수에 대한 의문점으로 공부가 시작되지 않나요? 맞아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버터는 궁금해서 글을 많이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보진 않아도. 근데 저는 언젠가 보겠지 하는 마음으로 약 20년을 피해 다녔어요. 스포를. 근데도 이 사진과 인원수에 대한 스포를 언젠진 모르겠지만 어쩌다 알게 돼버려서 사실 그거를 몰랐으면 좀 더 재밌긴 했을 텐데 아무튼 그 장면을 저는 그래서 기다리면서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이들이 그
캄포스로 가기까지 시간이 앞에 좀 더 장면들이 그쵸. 많거든요. 사실 인물 하나하나를 설명하진 않지만 제일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최중희가 왜 그곳에 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사실 전 그것도 굉장히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 흐름상 없을 수도 있었는데 감독이 의도적으로 넣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계기나 그 사건의 범인 그리고 최중희가 그거에 대해서 시달리는 부분들이 되게 이 감독이 군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전쟁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구나라고 한 번에 느껴지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전이 6개월 전에 사라진 어느 대원들의 무전이 오는 걸로 시작하고 이제 이 대원들이 살아있는지 혹은 죽어있다면 그런 군번줄이라던가 그런 찾기 위해서 거기에 갈 사람들을 이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최중희는 전날에 이제 사창가에서 그 베트남 여자를 죽이게 된 그 일로 이제 원치는 않았지만 거기에 지휘관으로 가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 성병 검사를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저도 왜 굳이 뭐지? 막 약간 이랬는데 되게 그래서 여기가 그런 사창가도 나오고 계속 성병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에서 그 우리나라가 일제 위안부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한국군이 거기서 이제 베트남 여성들도 그렇게 성폭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성노예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담은 게 아니냐 하는 말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막 문제를 꼽아서 이야기해야지 하고 쓴 건 아닌 것 같았어요. 네. 대사를 그냥 옳고 지나가는 느낌이기는 하죠. 다만 이제 이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에 쓰이는 것 같기는 해요. 계속해서 뭔가 나중에 더 나오지만 그 전쟁의 공포 외에도 잘잘못을 서로 따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쵸. 잠깐. 그쵸. 그때 뭔가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해서 쓴 논문도 있더라고요. 찾아보면. 근데 거기에 젠더에 관한 게 나오기도 해서 시간이 많이 흘렀고 당시의 반응은 어땠을까? 지금 반응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런 반응들이 그치. 나오는데 당시에는 어떻게 소비됐을까 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명의 대원들이 꾸려지고 최중희가 대장이 돼서 이제 이들을 인솔해서 가게 되는데 굉장히 익숙한 얼굴들이 많아요. 그죠? 맞아요. 네. 이 포인트는 사실 포스터에는 감우성 배우만 굉장히 주민돼서 그 대원들이 안 보이는데 막상 영화가 시작하고 나면 한 명 한 명 나올 때마다 이러면서 맞아. 저 사람 파국 아저씨다 이러면서 보잖아요. 파국 아저씨 파국 맞아요 아저씨 맞아요. 있고 파스타 파스타 아저씨 봉골레 있고. 아저씨 네네 막 그런 분들도 나오고 이 중에 녹음 직전에 이 사람 그 사람이었구나 했던 사람이 이제 그 장병장 역할을 맡으신 네. 오태경 배우님. 이분이 세상 올드보이에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몰랐어요. 네, 익숙하다고는 생각했는데 어디서 봤지 했는데 올드보이의 소년 오대수 역할을 맡으신 맞아요. 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손병호 게임으로 유명하신 진중상님도 있고요. 아니 여기서는 되게 좀 위험 있고 막 그런 역할이시잖아요. 그리고 원래도 그런 역할을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인데 손병호 게임이란 게 이제 너무 박혀 있으니까 보면서 자꾸 저 아저씨 저렇게 진중한 사람 아니던데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도 그게 자꾸 겹쳐져가지고 왠지 막 접어 이럴 것 같고 지금 총 내려놓은 사람 접어 이럴 것 같은 취사병 출신 접어 이런 거 짬바 접어 막 이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아쉬웠어요. 뭔가 이 대원들도 사실 최중희보다 이 사람을 더 무서워하잖아요. 그렇죠. 좀 더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이 사람이 원래 이땐 이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우리가 지금 너무 시간이 흐른 뒤에 와서 이렇구나 맞아요. 싶었고 이성균 배우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되게 이후로 많은 배역들을 맡았죠. 그래서
그래서 되게 젊은 시절에 이 감우성 배우 이성균 배우의 모습이 되게 낯설게 맞아요. 느껴지기도 했고 네, 파국 아저씨 굉장히 젊으신 파국 맞아. 아저씨를 볼 수 있죠. 파국 소년이에요 거의. 네. 사실 여기서도 파국으로 네. 만들게는 뭔가 시작점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그래서 재밌었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분들이 음. 많이 나오고 이들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처음부터 이제 총격신이 도착하자마자 맞아요. 막 있어가지고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것 같긴 해요. 음. 근데 영화가 알포인트를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한국의 유명한 공포 영화들이 몇 개 생각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공포 영화를 얘기하라고 하면 뭐 최근 한 10년 사이에 나온 검은 사제들이나 곡성 이런 거와는 좀 결이 다르게 그쵸. 보통 한국의 유명한 공포 영화라고 얘기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알포인트는 그 중에 하나고 또 장화홍련이나 기담 우리가 했던 여고괴담 그쵸.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마침 녹음 며칠 전에 왓챠에서 이 공포 영화들을 게시글로 팝콘 지수, 팝콘 쏘듬 지수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날림 지수. 그래서 구분이 솔직히 밤에 혼자 봐도 됨, 낮에는 혼자 볼 수 있음, 친구랑 같이 봐야 함, 엄마 오늘 옆에서 자도 돼, 팝콘 쏘듬 주의 이렇게 있는데 팝콘 쏘듬 주의가 제일 높은데 거기 알포인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점프 스퀘어가 많으려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총격신부터 그렇게 막 엄청 장면이 무섭게 튀어나오는 건 없었던 것 그쵸. 같고 다만 총격신 후에 그 여성이 나오는 장면이 되게 예상치 못한 전개다 싶기는 했어요. 총격전이 끝나고 이제 그 상대편 쪽에 가보니 되게 이제 거의 부패가 심한 시체 옆에 이제 베트남 여자가 피를 흘리면서 아직 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있죠. 그래서 저는 이걸 왜 최중희가 살려뒀을까 궁금하긴 했어요. 사실 그냥 다 죽여 이러는데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가자 하고 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왜 안 죽였을까요? 사실 저는 최중이가 그런 소문들이 원래 처음에 있다고 하잖아요. 막 자기 혼자 살아남았고 뭐 막 무자비했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사창가에서의 장면도 원래는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그 안에 총이 있다는 걸 뭔가 그쵸. 느낌으로 느껴서 쏘게 됐고 벌어진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 여자 그 총격전 이후에 발견한 여성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원래 그 상처가 되게 심했고 숨이 붙어는 있지만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다대 1로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최중희가. 그 애초에 여성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았던 게 나중에 마지막 장면에서 또 자기를 쏘라고 하지 그 여성을 그쵸. 뭔가 막 그렇게 쫓아가서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그런 뭔가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왜냐면 이렇게 막 저항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쵸. 되게 슬픈 눈으로 약간 화난 눈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냥 갔던 게 아닐까? 저도 최중희 자체가 지금 이제 이 배경이 베트남전이 거의 끝나가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 전쟁을 겪으면서 되게 피로감이라 해야 되나 뭔가 무기력하고 뭔가 모든 거에 무뎌진 그런 사람이라서 사실 이 사람 한 명 죽여서 뭐 하나 약간 그런 태도인 것 같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앞에서 자신이 직접 죽였던 그 사람이랑 뭔가 얼굴이 똑같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뭔가 저는 이제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어쨌든 비슷한 그런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뭔가 이때부터 뭔가 자기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지? 이 사람 뭐지? 약간 이렇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약간 방울에 되게 집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 그 소리. 뭔가 이상한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일 리는 없는데 하면서도 계속 뭔가 방울을
또 이분이 계속 찾아다니고 소리를 듣잖아요. 네. 뭔가 거기서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어요. 그 어쨌든 이 존재, 음. 이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이 존재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마다의 두려워하는 점을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아마도 최중희가 그 여성을 살해한 거에 대해서 되게 그 처음에 첫 장면에서 살해한 거에 대해서 시달리고 있어서 혹시 그런 식의 맞아요. 집중하는 씬이 나왔던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되게 겹쳐 보이긴 하네요. 네. 아무튼 이들은 이렇게 베트콩들을 물리쳤다고 생각하고 산속 그 숲속에서의 격전을 벌인 뒤에 이 여성을 지나쳐서 이제 쭉쭉 계속 들어가게 됩니다. 그 군번줄이든 뭐든 이 당나귀 30의 존재를 찾기 위해서 들어가고 여기저기서 야영을 하죠. 야영을 하고 1차가 지나니까 드러나는 네. 안개가 딱 걷히면서 아침에 네. 폐저택이 드러났는데 되게 멀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앞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딱 저택이 드러나는 장면이 저는 진짜 좋았어요. 뭔가 이게 안개 때문에 안 보였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원래는 먼 곳인데 정말 환영처럼 이게 나타난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정말 이 장소를 정말 잘 골랐다. 맞아요. 그 안개가 굳이 스모그를 하지 않아도 엄청 잘 껴서 오히려 나중에 그거 저택을 잘 담는 게 힘들었대요. 뭔가 이렇게 그래도 구조는 나와야 되는데 너무 안 보이니까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게 되고 여긴 역시나 폐저택이어서 굉장히 스산한 분위기를 풍기죠. 그리고 이제 2일차 때 조상병이 아까 그 파국 아저씨인 조상병이 처음으로 그 정수가 기다려라라고 써있는 어떤 원래 같이 있지 않았던 어떤 존재를 처음으로 보게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뭐 사진을 보니까 사실 인원이 달랐다던가 막 이런 얘기가 있다고는 알았지만 막 처음부터 인원수를 센다거나 이렇게 보지 않았거든요. 사실 이 나오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도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인원수가 많으니까 막 이름이랑 막 별명이랑 다 헷갈려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저는 정수가 기다려라 그 모자를 발견했을 때도 그냥 원래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람이 없었다는 걸 알고 또 그게 오병장의 예전에 실종된 부대원 중 하나였죠. 같은 부대 출신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실종된. 저는 그걸 이제 글을 너무 많이 봐서 알고 봐가지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쉽게 보긴 했는데 오히려 그런 연출이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파국 아저씨가 이 정수가 기다려를 찾게 되는 과정도 앞에 막 이제 부대원들을 그러니까 대원들을 쫓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막 그 풀숲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그들이 슥 사라지잖아요. 근데 그 무브가 되게 스무스해가지고 맞아요. 저거 어떻게 찍었지 싶었고 그런 허허벌판에서 갑자기 자기만 남겨지면 진짜 패닉을 저렇게 파국 아저씨처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정수가 기다려라 철모를 쓴 아저씨의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오병장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흥분을 하게 돼요. 조상병이 이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 이러면서 막 다그치는데 조상병은 뭐 알 수 없죠. 왜 갑자기 나한테 그래? 막 이러는데 그러고 사라지죠. 그 정일병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뭔가 조상병은 이상한 걸 봤다고 생각하고 오병장은 굉장히 오버액션을 하죠. 본인이 이제 나중에 캥기는 게 있었죠. 이 전우일 때 카메라를 부탁했는데 자기가 얘기를 하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전우가 부탁해 하고 갔던 이 작전이 바로 당나귀 30의 일부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공포가 시작되게 돼요. 근데 저는 갑자기 춤추는 장면 있잖아요. 카세트 같은 거 고쳐가지고
그 장면이 이제 뭐 노래가 막 신나는 게 나오다가 갑자기 반전으로 막 그런 비명 같은 게 나오는 그 반전을 주려고 넣기도 하겠지만 약간 왠지 그 장면이 좋았어요. 춤추는 댄스 장면이 뭔가 되게 긴장되고 전쟁과 군대라는 굉장히 긴장되고 딱딱한 환경인데 거기서도 이제 뭔가 그런 풀거리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그런 거를 즐겨야 좀 더 제정신으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란 게 좀 느껴져서 그 장면 넣은 게 좋았어요. 네, 그거를 이제 누군가 고쳐서 나오게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에 이제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그쵸. 난무하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저는 그 음악의 쓰임이 되게 재밌었던 게 뭐랄까요? 요즘에 보는 공포 영화들은 굉장히 첨예하게 사운드가 짜여져 있거나 점프 스케어가 많거나 이렇게 막 피가 되게 엄청 많이 나오는 잔인한 장면들로 공포를 줄 때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공포 영화는 장면 전환도 굉장히 뭔가 휙휙 되고 꼭 연극에서 이렇게 세트 바꾸는 것처럼 휙휙 되고 음악도 그래서 이 알포인트 특유의 음악이 있는데 뭔가 둥둥거리는 음악을 뭐랄까 약간 테크노 음악 같기도 하고 굉장히 좀 흥미로워요. 이걸 왜 공포 영화에 썼을까 싶은 음악들이나 효과음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보면서 약간 이제 저는 무서워서 대낮에 봤는데 그래서 더 약간 빵 터졌던 것 같아요. 이 사운드가 지금 나온다고 싶었고 그 녹음기 장면에서도 그래서 더 약간 이들의 이 뭔가 느슨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넣은 장면인데 음악 선정이 너무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미군들도 나오는 게 좀 재밌었는데 이 뭔가 굉장히 누가 등장하기만 해도 엄청 빠릿빠릿하게 반응하던 이들이 미군이 등장하니까 되게 자연스럽게 영어를 하면서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그러니까 되게 아군처럼 대화를 편하게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 이선균 배우의 그 박하사의 촐싹거림이 전 너무 웃겼거든요. 맥주 고맙자! 약간 그걸 마치 알아들을 수 있다는 듯이 촐싹거리는데 사실 이 박하사 캐릭터가 계속 이제 뭔가 촐싹거리고 자기 자랑하고 욕 진짜 많이 하고 그게 너무 웃겼거든요. 근데 이 두 번 이 영화를 보게 되면 느껴지는 부분이 이 미군이 하는 얘기를 다시 듣게 되더라고요. 이 미군은 사실은 이 미군 대원들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쵸. 환영인 거죠. 어떻게 뭐 귀신일 수도 있고. 근데 이들이 주고 간 맥주에 대해서 박하사가 맥주 고맙자 이러는 게 너무 웃겼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결말에 살아 돌아갈 수 없는 이유가 이 맥주를 먹어서가 아닐까? 약간 페르세포네의 성류세알처럼 맥주 고맙자 이러고 먹었는데 이제 그게 살아남을 수 없게 된 그런 환영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웰컴 드링크 그런 되네요. 네. 도처에 이상한 놈들 천지고 이상한 물건들 천지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통신병? 이 이 얘기하는 프랑스인 자크도 그렇고 맞아. 불어 못하는데 막 알아듣고 맞아. 쌍둥이 동생이 있대. 웃겼어. 자크와 폴. 자크와 폴 계속 불어를 듣죠. 근데 뭐 무덤도 나중엔 찾는데 그 무덤이 또 없었다가 맞아. 미국인들은 내기를 하면서 나흘 뒤에 온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네는 다 죽은 사람들이고 녹음된 테이프에서는 이게 음악 테이프인 줄 알았더니 막 나중에 피도 나오고 총소리가 막 들리고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박하사는 계속 되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막 약 먹는 사람도 있고 전 진짜 웃겼던 게 그 박하사와 파국 아저씨 나오는 장면이 제일 재밌었는데 그 한 바퀴 돌고 오라고 정일병을 발견하기 전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박하사가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중에 한 명이서 막 무서워하니까 내가 서울 가면 바니걸스랑 뽀뽀하게 해줄게 막 이러는데 바니걸스를 자꾸 얘기하는 게 너무 웃기고 그거에 넘어가서 바로 일어나서 냅다 달려나가는 파국 아저씨도 좀 이상한 거 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거울을 보면서 막 머리를 다듬는데 핏방울이 뚝 떨어지고 위에서 이제 피가 왕창 쏟아지죠. 그러고서는 이제 시체를 목이 베어 있고 또 건물의 거의 꼭대기에 매달려 있는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정일병을 발견하게 그쵸. 되고 이 정일병을 이제 하늘소 그러니까 본부에 교신하면서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비로소 듣습니다. 뭔 소리야? 너네가 찾아야 되는 그 사람이잖아. 걔 실종된 애야. 지금 나랑 장난쳐. 내가 장난칠 군번이야. 뭐 이런, 맞아. 이런 얘기하고. 분노. 아니 뭐 찾았을 수도 있지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최중희가 딱 무신을 그 교신을 끊어버리잖아요. 왜 끊었을까요? 근데 그리고 이때 막 이제 주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옆에 같이 자는 곳에 있다가 그 통신장비 주위로 몰려드는데 그때 이 사람들 잘 못 듣나요? 그 내용을? 뭐 잘 모르겠네요. 근데 굉장히 컸는데. 근데 왜냐면 계속 그 이제 진중사랑 최중희가 좀 그런 트러블이 나는 것도 이제 여기 이상하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냥 돌아가자 라는 것과 우리는 그냥 찾으면 된다. 애들한테 말하지 마라. 지금도 애들이 불안해하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둘이 나누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용 자체는 잘 못 들었나? 그게 좀 궁금했어요. 일단 이 둘은 뭔가 여기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는 그쵸. 왔어요. 그죠? 알고는 왔는데 이제 찾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다 빨리 복귀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또 비행기 태워준다고 하니까 배가 아닌 비행기로 갈 수 있다고 해서 온 거라 일단 무조건 그것만 해서 가자라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전 정일병이 또 약간 그 실종자라는 걸 알았을 때 알고 봤는데도 보면서 홀리몰리 과카몰리 이러면서 봤거든요.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 막 이렇게 죽은 장면이. 그랬고 심지어 근데 사람들이 다 얼굴도 기억 못하고 그쵸. 이때부터 이제 명수도 잘못됐었고 뭔가 이상하다. 정수가 기다려라도 이상하다 라면서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그때 진짜 무서웠어요. 맞아요. 여전히 근데 음악이 자꾸 웃겨가지고 조금 신경 쓰였군요. 그렇긴 했는데 이제 이러면서 인물들 한 명 한 명을 알 수 없는 존재가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맨 처음 죽게 되는 거는 오병장인데 사실 이게 그 조병장이 뭔가 빙의처럼 돼서 그 카메라를 빼앗긴 정수가 병사가 돼서 카메라 얘기를 막 갑자기 하죠. 그래서 그거에 놀란 오병장이 도망가다가 이제 푸비트랩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이제 계속 그 점점 죽는 사람들이 뭔가를 계속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귀신이랄까요? 그런 이상한 존재를 나타내는 게 그거에 딱 어떤 형체라기보단 형체로 보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보는 사람마다 되게 다르고 이 오병장의 경우에는 같이 했던 그 정수가 기다려라 병사를 보고 또 조병장은 뭔가 그 오병장이 죽은 거에 대한 약간 죄책감도 나중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쯤에는 오병장의 쫓아오잖아요. 그런 환영도 보게 되고 근데 또 이 귀신을 카메라가 잡는 방법은 그 초록색 요상한 시점에 초록색으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지금 볼 때는 약간 그 효과음과 함께 약간 퉁 이러면서 갑자기 그 초록창이 되는 게 약간 촌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그 무서운 걸 느끼는 거는 약간 그런 공포를 느끼는 게 좀 자신의 죄의식이라는 거랑 공포를 느끼는 게 자신의 죄의식이랑 되게 연관이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무서운 상황에서 보는 게 다 서로 다르고 그게 뭔가 자기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그 공포감이었던 게 뭔가 죄의식이었던 게 그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요즘의 공포영화나 영화들은 굉장히 똑똑해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고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알포인트는 보면서 되게 편안하게 놀랐다고 해야 될까요? 이 장면 전환도 그렇고 각각의 사람들이 무엇에 의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고 이 공포의 전제가 언제 나오는지가 명확하게 그 뭔가
야간에 아 보는 맞아. 야간 듯한 투시경처럼. 투시경 같은 느낌이 효과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음. 아 이거 귀신 시점이다. 아 이거 상병 시점이다를 알 수 있어서 음. 되게 그냥 편안하게 봤던 것 같고요. 음. 그 오병장 장면은 그 조상병이 귀신으로, 그러니까 조상병은 사실 풀숲에 있었는데 오상병 혼자서 그걸 본 거잖아요, 환영을. 그쵸. 그래서 막 뛰어나가는데 막 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쳐다보고 있고 결국에는 부피 트랩을 밟고 죽고. 음, 마병장은 총에 맞아서 죽는데 그쵸. 이 마병장도 사실 그 장병장과 또 스토리가 있죠. 근데 공포 영화의 룰인 것 같아요. 캐릭터 사이의 이야기와 과거에 그쵸. 뭔가 접점이 생긴다? 특히 뭐 가족 어, 두고 온 뭐 어머니 어, 막 이런 이런 이야기가 거 많죠. 이야기가 공유되는 순간 둘 중에 하나는 죽어요. 음. 근데 꼭 돌아가야 되는 사람, 가족이 많은 사람이 죽어. 맞아. 항상 사진 지니고 다니는 네, 사람이 사진 지니고 죽잖아요. 다니는 사람이 죽어가지고 음. 결국에 이분도 죽게 되죠. 그쵸. 마병장도 이 파구 아저씨 때문에 음. 죽게 되는데 이 이분은 그 사실은 나이가 엄청 많지만 취사병이어서 그쵸. 어떻게 들어오게 됐고 그걸로 놀림을 받아서 나중에 음. 자연스럽게 요리도 하잖아요. 어. 이런 깨알 같은 포인트들이 너무 재밌었어요. 음. 캐릭터별로가 그냥 바로 죽이지 않고 이렇게 뭔가 설명을 뭔가 해주는 서사들을 좀 부여해준. 네네 그런 게 있어서 흥미롭고 한편으로는 이 전쟁이 얼마나 길었는가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맞아. 오병장도 이야기가 사실 전쟁 중에 생긴 일 때문에 아직도 이렇게 시달리다 결국에 죽게 되는 거고 각각 다 전쟁에 대한 공포를 다르게 느끼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역시 전쟁은 너무 무서운 것이다. 너무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파괴되는 정말 잔인한 것이구나라고 느끼게 됐고 눈이 다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무서워요. 다들 하나씩 갈 때마다 사건들이 벌어질 것 같은 효과음과 함께 결국엔 벌어지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었고 되게 이 영화가 명작으로 주목받는 이유가 있구나 싶었던 게 뭔가 어쨌든 그 귀신을 구분하는 장면에 있어서 관등성명을 대라고 하잖아요. 그 정신 차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미국에서 만들었으면 이런 소재가 나왔을까 싶었고 그 정신 차려 하는 게 뭔가 의지 한국인 같은 게 보여가지고 되게 좀 흥미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빙의 된 것처럼 혼자 어디를 풀숲으로 갔다가 약간 동굴 같은 데서 진중사가 깨어나잖아요. 혼자. 그러고서 이제 밤에 그 저택, 이제 베이스 캠프처럼 쓰는 저택에 들어와서 관등성명 대라인데 또 되잖아요. 근데 뭔가 사람이 미쳐 있다? 약간 빙의가 된 건지 뭐 미쳐온 건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들은 진중사 자체가 이게 귀신이 돼서 온 거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빙의가 된 거다. 근데 뭐 관등성명을 했으니까 그냥 온 거다 이런 말도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 그냥 전 단순하게 믿었어요. 관등성명 된 사람은 아직은 귀신이 아니다. 근데 진중사가 진짜 빠르게 전환되잖아요. 그렇죠. 이선균을 바로 박하사를 목을 바로 죽여서 이게 다른 사람들은 이 존재가 옮겨다니는 시점을 하나씩 보여주는데 진중사는 그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미 귀신이 되어서 온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어쨌든 결국에 다 사실은 하나씩 가게 되고 그쵸. 미군들도 다 죽은 거였고 프랑스인 그 자크와 폴도 옛날에 죽은 거죠. 무덤을 발견했는데 무덤도 사라져 있고 그쵸. 한참 뒤에 나중에 그 무전실을 쳐들어가면서 발견한 사진 중에는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여성, 그 귀신이 옆에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다 하나씩 가는데 마지막에 장병장이 눈을 다쳐요. 그 통신병이셨던 분이 수류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눈을 다치는데 바로 이 눈을 다쳤기 때문에 이 귀신에 빙의되지 않았다라는 설이 제일 많거든요. 아토믹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병장이 그래서 살았다고 생각하세요?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살았다 생각했고 살길 바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눈이 다친 것과 산 것에 대해서 좀 연관성이 있다고 느끼는 게 이제 전 장면에서 다들 이제 막 서로 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가 그 초록색 귀신 시점이랑 계속 번갈아서 나오는데 그 귀신 시점이 있는 곳을 보는 사람들이 다 조금씩 이상해지고 죽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뭔가를 본 사람이 죽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 장병장이 눈을 다침으로써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많이들 또 다른 썰로는 이제 장병장은 뭐 피를 묻히지 않은 사람이다 이런 말이 많더라고요. 그 대나무 숲에서도 맨 처음에 총격전을 할 때 막 총도 뭐 어떻게 잘 못해가지고 그냥 막 철모도 내팽개치고 우다다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병장은 스스로 손에 피를 묻힌 적은 없기 때문에 살았는데 이미 너무 그런 많은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맨 처음에 나오는 그 붕대 칭칭 갖고 나오는 원래 그 당나귀 30에 홀로 돌아온 그 사람도 눈을 어쨌든 가리고 있잖아요. 뭔가 여기서 살아나가려면 뭔가 여기서 본 것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되죠 이걸? 더 이상 시각은 주지 않는 거죠. 그쵸. 여기 다시 돌아올 수 없게. 저는 그 생각도 했거든요. 그 당나귀 30에 살아온 대원은 잘 모르겠지만 뭔가 어린 것 같은 느낌의 대사가 있지 않았나요? 장병장이요? 아니, 장병장 말고 당나귀 30에서 돌아온 대원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네. 붕대 감고 있었던. 그 사람도 뭔가 어린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렇고 어쨌든 장병장을 포커스해서 보면 이 처음에 성병 검사 받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장병장은 왜 이렇게 되게 어린데 벌써 병장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왜 병장이냐 했더니 뭐 어릴 때 와서 그렇다, 형 대신에 와서 그렇다고 했고, 그리고 성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약간 간호사한테 더 이렇게 검사해보라고 할 정도로 건강하고, 어머니한테 소인가? 네. 집 한 채인가? 뭐 해드리고 싶다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 유일하게 여성에 대한 그게 없는 그쵸. 캐릭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 귀신이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 확률이 높고 이들이 다 그런 부조리한 행동을 했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살려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했는데 또 보면 마지막에 아침이 결국에 밝아와요. 근데 장병장이 막 계속 이제 최중희를 찾죠. 최후 1인 중에 하나인 최중희한테 막 계시죠? 거기 계시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점점 줌아웃을 하는데 밤에 벌어졌던 그 모든 일에 대한 흔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과연 장병장은 살았을까요? 저는 장병장은 살았고 이게 다른 사람들이 사라진 게 저는 이 그 저택이라는 공간이 약간 저택 플러스 이제 알포이트라는 이 공간이 뭔가 뭐랄까요, 혼들이 계속 여기에 갇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 무전에서 하는 말이 우리는 죽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도 아니고 죽는다라는 거는 이미 약간 죽어봤다는 뭔가 경험에서 하는 말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뭔가 혼이 됐는데 이제 자기는 살아있다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거기서 맴돈다? 네, 맴도는 거죠. 그리고 얘네가 사라지려면 다른 희생자가 와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새로운 희생자가 왔기 때문에 얘네가 이제 혼이 돼서 맴돌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정일병 같은 애들이 나중에 발견이 되는군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죽는다 죽었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맨날 피 나오는 장면만 아. 봐가지고 이게 또 시작됐다 막 이랬는데. 저는 그 죽는다라는 말이 뭔가 되게 묘하다고 딱 처음부터 느꼈어요. 뭐 너네는 죽는다도 아니고 우리는 죽었다도 아니고 우리는 죽는다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다고 느껴져서. 전 장병장이 살았는지도 잘 모르겠는 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일단 깨끗하고 그 마지막에 연출이 너무 저는 의문이 많았거든요. 막 여기 뭐 하늘소 뭐 왔는데 장병장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부상당한 뭐 한 명밖에 없다. 소리밖에 안 들리고 저택에 아무런 미동이 없잖아요. 저택의 바깥 외관만 계속 그쵸. 보여준단 말이에요. 혹시 이건 장병장이 듣고 싶은 걸 들은 게 아닐까 그럴 수도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근데 또 생각해보면 당나귀 성공에서 돌아온 대원이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헬기에서 보듯이 위에서 찍기도 해서 모르지만 사실 이 영화 자체가 뭔가 계속 사람들이 이걸까 저걸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 것도 네. 좀 허점이라면 허점들이 많기 때문인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사람들이 다 블로그나 그런 게시글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막 장면을 다 세워봐요. 그래서 그 전체 샷으로 잡았을 때 여긴 10명이었고 여기는 9명이었는데 다시 10명이네 막 이러면서 세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걸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촬영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고생을 많이들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감우성 배우는 간 수치가 너무너무 높아지는 바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음식도 되게 힘들었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한국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오셨었대요. 그때. 복귀를 하셨군요. 네. 근데 좀 독특하긴 해요. 다른 영화들에 비해서 완전히 이제 로케를 해외 로케로 잡아서 촬영을 하셨고 소재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일상에서 겪는 소재가 아니라 역사물이라서 이 감독님의 필모를 쭉 훑어보면 얼마나 군대와 전쟁에 대한 얘기가 많은지 저절로 그래서 그렇구나 하면서 느끼게 되는 바가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감독님이 쓰실 때도 원래부터 공포 영화를 쓰고 싶다기보다는 이런 군대 이야기를 쓰고 싶었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사실 그냥 한국의 휴전선 근처의 무인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로 썼다가 이제 아까 말했던 제작자를 하셨던 장윤영 감독님의 제안으로 베트남전으로 좀 스케일을 키워보자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이야기가 확대가 됐는데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군대 이야기는 싫어하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전쟁과 호러를 좀 그 결합한 좀 특이한 장르를 시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공포와 전쟁 생각하면 생각나는 게 이 영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정말 전쟁의 참상이라던가 이런 거는 다른 건 또 있지만 뭔가 또 완전 호러로서의 영화는 많이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이 영화 제목도 알포인트가 왜 알포인트일까 그냥 그때는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로미오 포인트고 이 지역에 대해서 초반에 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지역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던 곳이었는데 이런 학살이 벌어져서 의미가 좀 변한 곳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그들 각자의 영화관 하면서 저희 녹음 정리를 해볼게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드디어 봤다 알포인트 이런 느낌이었고 맞아. 그 뭐죠? 마블에 타노스가 쓰는 그 5개의 스톤처럼 드디어 이제 공포 영화의 스톤을 거의 다 채웠고 마지막 남은 게 장화홍련이다. 안 봤어요 아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저는 그거는 어릴 때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게 정말 그것도 정말 명작이라고 그쵸? 들어서 이제 오늘로써 4개를 채웠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아토믹 씨는요? 저는 사실 영화만 딱 처음 봤을 때는 그냥 워낙 오래되기도 했고 이런 영화구나 했는데 이제 준비하면서 감독님 인터뷰 같은 걸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감독님의 생각이 되게 흥미로웠어요. 뭔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 뭔가 전쟁의
전쟁에서 겪게 되는 공포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게 되게 재밌는 지점이었고, 그거를 생각하면서 보니까 좀 더 그 각각의 캐릭터들이 다르게 보는 그 공포의 실체, 그런 죄의식의 실체를 찾아보는 게 재밌었던 영화였습니다. 네, 잘못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그렇죠. 그래서 더 인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음.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데 그게 전쟁에 대한 어떤 생각이 보이는 맞아요. 점이기도 했고요. 착하게 삽시다. 전쟁은 나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녹음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알포인트 여름에 잘 즐겨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